네 어미 장례 치르기 전에 제사부터 끝내야지. 안녕하세요, 어르신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시어머니는 위독한 친정엄마를 버리고 제사에 오라고 강요했습니다. 제가 준비한 서류 한 뭉치를 들고 제사상 앞에 나타나자 온 집안이 발칵 뒤집혔죠입니다. 이끼 낀 기와집 마당에 자욱하게 피어오르는 향 연기 속에는 싸늘한 계산만이 가득했습니다. 산더미처럼 차려진 제사상을 보며 중환자실에서 죽음과 사투를 벌이고 계실 어머니 생각에 심장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이 지독한 인내가 과연 복을 가져다 줄까요? 아니면 더 큰 비극의 서막이 될까요? 이것은 제 결혼 생활을 산산조각 낸 제사 이야기이자 효라는 이름으로 결코 거래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된 그날의 기록입니다. 제 이름은 김민서, 올해 30을 간 넘었습니다. 사람들은 30 넘은 여자가 시집을 못 가면 마른 대추 같아서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다고들 하죠. 하지만 저는 그런 말에 단 한 번도 신경 쓴 적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나고 자란 저는 경제적으로 독립하고 자신만의 원칙을 지키며 살아가는 당당한 여성이었습니다. 치열한 비즈니스 세계에서 일하며 경쟁에 익숙해진 덕에 제 성격은 강하고 결단력 있으며 매우 직설적으로 변했습니다. 저는 애매하게 돌려 말하는 것을 싫어하고 권력이나 지위를 이용해 남을 억누르는 것은 더욱 혐오합니다. 누구든 저를 함부로 대하면 저는 반드시 몇 배로 갚아주었습니다. 저는 어릴 적 아버지 없이 자랐습니다. 어머니 박 여사께서 홀로 온갖 떼지니를 마다하지 않으시며 저를 이만큼 키우셨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희생과 인내를 미덕으로 아는 전형적인 한국 여성이셨습니다. 어머니의 이마에 깊게 팬 주름과 거친 세파에 갈라진 손을 보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평생 누구도 우리 엄마를 무시하게 두지 않겠다고, 그리고 그 누구도 나의 자존감을 짓밟게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저는 그렇게 30여 년을 당당하게 살아왔습니다. 제 손으로 풍족한 삶을 일구고 서울의 번듯한 아파트와 좋은 차를 마련해 많은 이들의 부러움을 샀습니다. 하지만 인생이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갈림길을 품고 있는 법이었죠. 아마 제 이야기를 듣는 많은 분들이 의아해 하실 겁니다. 저처럼 가시돋치고 강인한 여자가 어째서 고개를 숙이고 굴욕을 견뎠는지 말입니다. 어째서 낯선 가족들이 무자비하게 저를 짓밟도록 내버려 뒀는지, 왜 제 돈으로 이룬 결혼 생활에서 돈 한 푼 받지 않는 식모처럼 살았는지, 그 모든 이유는 단 두 글자, 모정 때문이었습니다. 예기치 못한 불행이 닥치고 제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어머니의 건강이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이자 자유나 자존심 같은 모든 논리는 무의미해졌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돈은 얼마든지 벌 수 있고 부하 직원들을 호령할 수도 있지만 생로병사라는 인생의 숙명 앞에서는 한없이 무력하다는 것을요. 집에 돌아왔을 때 부엌에서 분주하게 움직이시던 어머니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그날이 두려웠습니다. 하나뿐인 딸이 이 험한 세상에 홀로 남겨질 것을 걱정하는 어머니의 애처로운 눈빛이 무서웠습니다. 어머니께서 편히 눈을 감으실 수 있도록, 아니 더 정확히는 어머니께 삶의 희망 한 줄기라도 보여드리기 위해 저는 평소의 날카로움을 모두 버렸습니다.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급하게 주선된 만남으로 눈을 감고 결혼이라는 길에 발을 들였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속였습니다. 내가 착하게 굴고 열심히 일하고 시댁을 잘 섬기기만 하면 하늘이 감동하여 우리 엄마의 병을 낫게 해주실 거라고. 저는 지독한 시어머니 최 여사의 가시돋친 말들을 이를 악물고 견뎠습니다. 시댁의 크고 작은 수십 개의 제사를 혼자서 감당했습니다. 남편인 준호를 비롯한 집안 남자들은 그저 윗목에 떡하니 앉아 밥상이 차려지기만 기다리는 동안 저는 매번 수백만 원을 써가며 사내 진미를 차려냈습니다. 저는 평생이라도 참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의 효심이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완전히 틀렸습니다. 저의 양보는 시댁의 동정심을 사지 못했고 오히려 저를 마음대로 짓밟고 착취해도 되는 도구로 여기게 만들었을 뿐입니다. 인생에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 선을 넘었을 때 모든 인내는 순식간에 제가 되어 사라졌습니다. 그들이 제 마지막 한계, 바로 어머니의 목숨을 건드렸을 때 진짜 김민서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 어두웠던 시절에 대한 저의 가장 솔직한 고백이자
여자는 사랑을 위해 모든 것을 인내할 수 있지만 한 번 일어나면은 그 어떤 세력도 막을 수 없다는 증거입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서울의 거리는 낭만적인 아름다움으로 가득합니다. 고궁의 길 위로 노란 은행잎이 흩날리고 은은한 국화 향기가 바람을 타고 집집마다 스며듭니다. 이 시끄럽고 복잡한 도시의 한가운데서 30을 넘긴 제 마음속에도 소박한 꿈 하나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연스러운 사랑을 갈망했습니다. 두 영혼의 진정한 떨림에서 시작되는 인연을요. 아주 부유한 남자도 화려한 결혼식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저 매일 저녁 함께 한강공원을 산책하고 추운 겨울날 뜨끈한 칼국수 한 그릇을 나눠 먹으며 무엇보다 가족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저희 어머니 같은 어른들에게 제 생각은 너무나 뜬구름 잡는 소리처럼 들렸나 봅니다. 박 여사는 혼기가 늦은 딸의 미래를 늘 노심초사하셨습니다. 어머니의 생각에 여자의 청춘은 쏜살같이 지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제게 결혼 얘기를 끊임없이 상기시키셨습니다. 처음에는 저녁 식사 때 툭 던지는 가벼운 농담이었지만 점점 한숨 섞인 푸념으로 변해갔습니다. 어머니는 제게 된장찌개를 떠주시며 안타까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곤 하셨습니다. 딸아, 여자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고 돈을 많이 벌어도 남편이라는 울타리를 대신할 수는 없는 거란다. 혼자 사는 여자는 젊을 땐 자유로워 보이지만 늙고 병들어 자리에 눕게 되면 그때서야 외로움이 뼛속까지 사무치는 법이야. 그럴 때마다 저는 애써 밝게 웃으며 어머니를 안심시켜 드리려 했습니다. 엄마, 요즘은 시대가 변했어요. 여자가 경제력만 있으면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고요. 저는 제 자신과 엄마의 노후를 책임질 능력이 충분하다고, 그러니 쓸데없는 걱정으로 주름살 늘리지 마시라고 큰소리 쳤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물러서지 않으셨습니다. 이웃집 아주머니부터 먼 친척까지 결혼하지 않고 살다가 결국 요양원에서 외롭게 생을 마감한 여자들의 사례를 줄줄이 늘어놓으셨습니다. 어머니의 말씀에는 강압적인 힘은 없었지만 자식을 사랑하는 어머니의 절박한 두려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당신이 눈을 감고 나면 제가 이 넓고 텅 빈 집에서 홀로 지낼까봐 두려워하셨습니다. 제 곁에서 아침 저녁으로 말벗이 되어줄 사람이 없을까봐, 엄마하고 부르는 아이의 목소리 한번 듣지 못할까봐 겁내셨습니다. 박 여사의 재촉은 노안이 찾아오면서 더욱 심해졌습니다. 어머니는 앙상하게 마른 손으로 제 손을 잡고 제발 너 자신을 위해서라도 편안한 짝을 찾아 당신이 마음 편히 눈 감을 수 있게 해달라고 애원하셨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당신의 목숨보다 저를 더 사랑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어머니의 모든 말씀은 제가 온전한 행복을 누리기를 바라는 진심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세대와 가치관의 차이는 저희 사이에 때때로 이름 붙이기 어려운 침묵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단지 의무를 다하기 위해 서둘러 결혼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랑 없는 사람과 평생을 한 침대에서 다른 꿈을 꾸며 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제 신념을 굳게 지키며 인연은 가장 적절한 때에 찾아올 것이라 믿었습니다. 저는 더 열심히 일하고 어머니께 좋은 보약을 사드리고 여기저기 여행을 모시고 다니며 어머니 마음속의 불안을 덮으려 애썼습니다. 제가 성공하고 효도하면 어머니께서도 결국 저의 즐거운 독신 생활을 이해하고 받아주실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사람을 비웃기라도 하듯 저의 모든 믿음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비극적인 갈림길을 예비해두고 있었습니다. 초겨울에 찬바람이 문틈으로 스며들기 시작할 무렵 저는 어머니의 건강이 눈에 띄게 나빠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박 여사는 식사를 거의 하지 못하셨습니다. 당신이 직접 끓인 찌개도 겨우 몇 숟갈 뜨는 둥 마는 둥 하셨습니다. 밤이면 마른 기침 소리가 집안을 울렸고 그 소리는 너무나 건조하고 힘겨워 보였습니다. 혈색 좋던 어머니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걸음걸이도 예전처럼 빠르지 못했습니다. 딸의 직감이 좋지 않은 일이 생길 것을 경고했습니다. 저는 몇 번이고 어머니를 설득하며 대학병원에서 종합검진을 받으시라고 간청했습니다. 하지만 평생을 아끼고 자식에게 패 끼치는 것을 두려워하며 살아오신 어머니는 번번이 손사래를 치셨습니다. 그저 환절기 감기 몸살일 뿐이고 나이 들어 뼈마디가 쑤시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우기셨습니다.
어머니는 동네 약국에서 감기약 몇 알을 사다 드시고는 파스를 붙이며 제게는 걱정 말고 회사 일에나 신경 쓰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값싼 감기약은 어머니의 몸을 조용히 파괴하고 있는 병마를 속일 수 없었습니다. 어느 주말 아침 제가 집을 청소하고 있을 때 어머니가 거실 한복판에서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싸늘한 마룻바닥에 쓰러진 어머니를 보는 순간 심장이 닿는 듯 했고 평소의 침착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공황 상태에 빠져 119에 신고했고 어머니의 깡마른 몸을 끌어안고 눈물을 쏟아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가 고요한 아침에 정적을 갈랐고 우리는 서울대병원 암센터로 향했습니다. 코를 찌르는 소독약 냄새에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국내 최고 암 전문 병원의 북적이는 광경은 제 안의 두려움을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지친 표정의 환자들과 영혼 없는 눈빛의 보호자들은 제 마음을 짓누르는 어두운 그림과도 같았습니다. 저는 응급실 밖 복도에 앉아 두 손을 모으고 부처님께 어머니의 안녕을 간절히 빌었습니다. 몇 시간 후 근엄한 표정의 의사가 저를 진료실로 불렀습니다. 그는 두꺼운 진료 기록 차트를 천천히 훑어본 뒤 안타까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의사는 돌려 말하지 않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박 여사님의 병은 단순한 감기 몸살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는 위암 말기셨고 암세포는 이미 다른 장기로 전이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즉시 수술과 항암 치료를 병행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암이라는 두 글자는 제 머리 위로 떨어진 날벼락과도 같았습니다. 제 주변의 모든 세상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귀가 먹먹해지고 의사의 복잡한 의학적 설명은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고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평생 남에게 악한 말 한 번 하지 않으시고 선하게만 살아오신 우리 어머니가 왜 이런 끔찍한 사형 선고를 받아야만 하는 걸까요? 저는 비틀거리며 진료실을 나와 차가운 벽에 등을 기댄 채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을 그대로 내버려 두었습니다. 현실은 너무나도 가혹하고 잔인했습니다. 너무나 잔인해서 병상에 힘없이 누워 계신 어머니를 어떻게 마주해야 할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우리 모녀의 평화로운 삶은 암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폭풍에 무자비하게 휩쓸려가 버렸습니다. 암센터 의사와의 운명적인 대화가 끝난 후 병실로 돌아가는 제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강하게 문질러 공황 상태의 표정을 지웠습니다. 그리고 억지 미소를 입가에 그린 채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는 새하얀 시트가 깔린 침대에 누워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제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어머니는 급히 몸을 일으키려 하시며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살피셨습니다. 저는 서둘러 다가가 어머니의 차갑고 앙상한 손을 잡고 또렷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엄마 병이 아주 늦게 발견된 건 아니라고 하셨다고. 요즘 의학 기술이 얼마나 발전했는데 수술받고 치료만 잘 따르면 금방 건강해지실 거라고 말입니다. 저는 어머니께 절대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시라고 병원비나 약값은 이 딸이 전부 알아서 할 테니 걱정 붙들어 매시라고 당부했습니다. 어머니는 제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셨지만 그 미소는 울음처럼 보였습니다. 어머니는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잠긴 목소리로 엄마가 우리 딸 고생시키는구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꽉 껴안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저를 낳고 이만큼 키워주셨잖아요. 이제는 제가 효도할 차례예요. 절대 그런 약한 말씀 하시면 안 돼요. 하지만 저의 안심시키는 말들은 어머니 마음속에 깊은 두려움을 채우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우리 모녀는 서로를 위해 연극을 했습니다. 저는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회사 이야기, 동네 사람들 이야기를 제잘거리며 어머니의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려 애썼습니다. 어머니도 제 말을 믿는 척 묽은 죽을 몇 숟갈 더 드시고 가끔 고개를 끄덕이며 제 이야기에 장단을 맞추셨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깊은 눈 속에서 저는 지독한 슬픔과 불안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밤이 되자 병원은 소름 끼치도록 고요해졌습니다. 가끔 주변 병상에서 터져 나오는 기침 소리와 야간 근무 중인 간호사의 바쁜 발걸음 소리, 그리고 환자를 돌보는 보호자들의 깊은 한숨 소리만이 정적을 깰 뿐이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침대 발치에 얇은 이불을 깔고 누워
눈을 감았지만 정신은 또렷했습니다. 그때 침대 위에서 억지로 참는 듯한 흐느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가 울고 계셨습니다. 어머니는 얇은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쓴 채 제가 깰까봐 소리내지 않으려 애쓰고 계셨습니다. 어머니의 울음소리는 수천 개의 바늘이 되어 제 심장을 꿰뚫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꼼짝 않고 누워 피가 배어 나올 때까지 입술을 깨물며 따라 울고 싶은 것을 참았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어머니가 나지막에 기도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는 하늘에 빌고 계셨습니다. 제발 몇 년만 더 살게 해달라고. 살고 싶어 죽음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어릴 적 아버지를 옆혀 딸이 가여워서라고. 이제 곧 당신마저 눈을 감으면 그 아이는 누구에게 의지하며 살아가겠냐고. 우리 집은 식구도 없고 친척들은 모두 멀리 살거나 형편이 어려운데 나이 찬 딸은 아직 짝도 찾지 못했다고. 어머니는 죄를 받아야 한다면 제발 당신 혼자 벌을 받게 해달라고. 당신 딸에게 이 거대한 세상의 빚을 지우지 말아달라고 빌고 또 빌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어머니가 진통제를 맞고 잠드신 틈을 타 저는 수첩을 들고 텅 빈 복도로 나와 병원비를 계산해 보았습니다. 종양 제거 수술비, 가장 좋은 항암 치료비, 비급여 약제비, 그리고 어머니가 편히 지내실 수 있는 1인실 병실료까지 모든 비용을 합산하자 순식간에 수억 원에 달하는 금액이 나왔습니다. 사업을 하는 제게 이 돈이 감당 못할 액수는 아니었습니다. 예금도 있었고 정 안 되면 지금 타고 다니는 차를 팔아서라도 어머니를 살릴 수 있었습니다. 금전적인 부담은 컸지만 저는 감당할 수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하지만 저를 가장 두렵게 한 것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정신적인 쇠약을 가장 두려워했습니다. 어젯밤을 통해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좋은 약과 최신 의료 장비도 어머니께서 스스로 절망과 좌절감에 빠져 계신다면 소용없다는 것을, 만약 어머니께서 제가 홀로 남겨질 것을 걱정하고 제게 짐이 된다는 죄책감에 시달리신다면 그 연약한 몸은 수술대에 오르기도 전에 무너져 내릴지 모릅니다. 저는 지금 어머니께 가장 좋은 약이 약국이나 화학요법실에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머니의 생존 의지를 되살릴 수 있는 유일한 처방은 제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떳떳하게 좋은 가정으로 시집가서 사랑하는 남편의 보호를 받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생각이 제 머릿속에서 그 어느 때보다 선명하고 강렬하게 피어올랐습니다. 월요일 아침, 저는 회사에 며칠간 휴가를 신청했습니다. 친한 간호사에게 어머니를 잘 부탁드린 후 저는 병원을 나와 서울에서 가장 크고 유명한 결혼정보회사로 차를 몰았습니다. 이런 결정은 자연스러운 사랑과 자존심을 중요하게 여겨온 저 같은 여자에게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한강공원을 거닐며 나누는 낭만적인 데이트, 심야 영화 관람, 기념일에 받는 화려한 장미, 꽃다발 같은 모든 꿈들을 저는 제 손으로 짓눌러 마음속 깊은 곳에 묻어버렸습니다. 결혼정보회사의 고급스러운 사무실에 들어서자 세련된 옷차림의 전문적인 태도를 지닌 여성 실장이 저를 맞았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그녀가 따라주는 차를 거절하고 서론 없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한 달 안에 혼인신고를 마치고 간단한 결혼식을 올릴 남자가 필요하다고. 제 기준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재벌 2세일 필요도, 좋은 집이나 차가 있을 필요도 없었으며 외모는 전혀 상관없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조건은 신원이 확실하고 직업이 안정적이며 성품이 온화하고 착실한 사람일 것. 그리고 무엇보다 위독하신 저희 어머니를 안심시켜드리기 위해 즉시 결혼을 진행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실장은 다소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봤지만 이내 베테랑다운 침착함을 되찾았습니다. 그녀는 두꺼운 파일을 펼쳐 몇 장을 넘기더니 비용을 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VIP 회원으로 우선적으로 프로필을 검토받고 조건에 맞는 남성들과 집중적으로 만남을 주선하며 결혼이 성사될 때까지 책임지고 지원하는 서비스의 비용은 수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단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혼인신고서 한 장의 대가로는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저는 한마디도 흥정하지 않았습니다. 핸드백에서 신용카드를 꺼내 투명한 유리 테이블 위에 세게 내려놓으며 당장 결제하고 오늘부터 바로 일을 진행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저의 단호한 행동에 직원들은 놀란 듯 했지만 제 마음이 얼마나 텅 비어 있는지는 저 자신만이 알 뿐이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의 운명을 비웃었습니다. 사람들은 돈으로 명품 가방이나 보석을 사거나 재테크를 합니다. 그런데 30의 김민서는 피땀 흘려 번 돈으로 남편을 사고 행복한 가정이라는 연극을 사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결혼정보 회사를 나와 초겨울의 잿빛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거센 바람이 머리카락을 헝클었지만 제 마음은 이상하리만치 평온했습니다. 저는 개인의 행복을 포기하고 제 인생을 사랑 없는 계약 결혼으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 대가로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 바로 어머니의 미소와 안심을 얻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뜨끈한 닭칼국수를 사들고 어머니께 갔습니다. 어머니가 식사를 마치시기를 기다렸다가 저는 수줍은 척하며 어머니의 손을 잡고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어머니께 남자친구가 생겼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는 생각이 깊고 성숙하며 저를 무척 아껴주는 사람이라고 서로 알아온 지는 꽤 됐지만 일이 바빠서 어머니께 미처 말씀드리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이제 어머니 건강이 안 좋아지신 거를 보고 그가 먼저 결혼을 서두르자고 제안했다고 떳떳하게 두 분을 모시고 싶어 하고 어머니께 든든한 사위가 되어 집안에 큰 힘이 되어드리고 싶어 한다고 말입니다. 제 예상대로 바쑥했던 어머니의 얼굴이 기적처럼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항암제 때문에 흐릿했던 눈동자가 반짝이며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더할 나위 없는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제 손을 꽉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몇 번이고 되물으셨습니다. 정말이냐? 엄마 기쁘게 해주려고 거짓말하는 거 아니지? 저는 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조상님들께 맹세코 모든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하늘에 몇 번이고 감사 인사를 올리셨습니다. 병색이 완연했던 어머니의 얼굴에 혈색이 돌고 환한 미소가 피어나는 것을 보며 저는 제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수천만 원의 돈도 저의 청춘에 대한 희생도 모든 것이 조금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이 순간부터 저는 어머니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새로운 전쟁, 남편 찾기 전쟁에 돌입했습니다. 결혼정보회사와 거액의 계약을 맺은 후 제 삶은 극도로 피곤한 쳇바퀴 속에서 돌아갔습니다. 아침에는 회사에서 산더미 같은 서류를 처리하고 점심시간에는 짬을 내어 병원에 들러 어머니께 죽을 떠먹여 드렸습니다. 저녁에는 서둘러 가벼운 화장을 하고 의미 없는 맞선 자리에 나가야 했습니다. 결혼정보회사 실장은 제가 지불한 수천만 원의 값어치를 하려는 듯 정말 부지런히 일했습니다. 단 2주 만에 그녀는 사회 각계각층의 남자들과 무려 7번의 만남을 주선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꿈과 같지 않았고 저의 돈과 시간은 허무하게 흘러갈 뿐이었습니다. 첫 번째 남자는 제 또래의 공무원이었는데 지독한 가부장적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그는 미래의 아내는 회사를 그만두고 집에서 살림만 해야 하며 대를 잇기 위해 아들 둘을 연달아 낳아야 한다고 떠들어댔습니다. 두 번째 남자는 작은 장사를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의 눈은 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으며 저를 평가하기 바빴고 대뜸 제 명의로 된 부동산이 몇 개인지 월급은 얼마나 되는지를 물었습니다. 심지어 이혼한 지 한 달밖에 안 된 남자도 있었는데 그는 시골에 누워 계신 노부모님을 수발하고 밥하고 빨래해줄 사람을 급하게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어처구니 없는 남자들을 만날 때마다 저는 정중하게 물 한 잔을 마시고 미소 지으며 작별 인사를 한 뒤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자리를 떴습니다. 실패한 맞선 자리를 마치고 카페를 나설 때마다 지독한 절망감이 제 가슴을 채웠습니다. 저는 속으로 자문했습니다. 이 세상에 괜찮은 남자는 다 멸종해버린 걸까? 퇴근 시간, 수많은 차들이 엇갈리는 서울의 밤거리를 보며 저는 제가 너무나 작고 외롭게 느껴졌습니다. 핸드백 속에서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어머니의 문자였습니다. 남자친구랑 데이트는 즐겁니? 저녁은 먹었고 밤바람 차니 너무 늦지 않게 들어오렴. 사랑과 기대가 가득 담긴 그 문자를 읽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저는 다시 심호흡을 하고 평정심을 유지하며 어머니께 거짓 문자를 보냈습니다.
네, 엄마, 저희 즐겁게 산책하고 있어요. 엄마는 걱정 마시고, 약 드시고, 먼저 주무세요. 저는 결코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이 연극을 완벽하게 해내야만 했습니다. 어떻게든 적당한 남자를 찾아 어머니께서 마음 편히 암과 싸우실 수 있도록 해드려야 했습니다. 8번째 만남에 이르렀을 때 제 인내심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넋이 나간 상태로 종로의 한 카페로 향했습니다. 최대한 수수한 옷차림에 화장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15분만 앉아 있다가 차 한 잔 마시고 적당한 핑계를 대고 빠져나올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나타난 이준호라는 남자는 이전까지의 물질적인 만남들에 대한 저의 모든 끔찍한 편견을 완전히 깨뜨렸습니다. 준호 씨는 약속 시간보다 10분 먼저 와 있었습니다. 그는 깔끔하게 다려진 하늘색 셔츠에 어두운 색 정장 바지를 입고 반짝이게 닦인 구두를 신고 있었습니다. 나이답지 않게 번지르르한 바람둥이의 모습도 아무렇게나 입고 나온 무심한 남자의 모습도 아니었습니다. 그에게서는 차분하고 성숙하며 매우 신사적인 분위기가 풍겼습니다. 제가 들어서는 것을 보고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의자를 빼주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미소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서 씨. 저는 이준호입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화려한 미사 여구 없이 담백한 첫인사였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우리는 음료를 주문하고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준호 씨는 이전의 남자들처럼 제 집안이나 수입을 캐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 개인적인 취미나 저처럼 사업을 하는 여성이 겪는 스트레스에 대해 차분히 물어봐 주었습니다. 그는 제 이야기를 매우 주의 깊게 들어주었고 때로는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하거나 날카로우면서도 세련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저는 준호 씨가 학식이 있고 아는 것이 많지만 매우 겸손한 태도를 지닌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직업인 건설 엔지니어에 대해, 그가 거쳐온 공사 현장들에 대해, 그리고 직업의 고충에 대해 가장 자연스럽고 진솔하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2시간이 훌쩍 지나는 동안 우리는 너무나 대화가 잘 통해서 제가 이곳에 가짜 남편을 구하러 왔다는 원래 목적조차 잊어버렸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알고 지낸 친구와 속 깊은 대화를 나누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짧은 순간 30 넘은 제 메마른 심장이 불현듯 쿵 하고 한 박자 놓쳤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하늘이 우리 모녀의 고생을 아시고 제가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준호 씨를 만나게 해주신 것이라고. 첫 만남의 좋은 인상 이후 준호 씨는 제게 훨씬 더 적극적으로 연락해 왔습니다. 아침에 보내는 안부 문자, 점심은 챙겨 먹었냐는 짧은 전화, 그리고 매일 밤에 잘 자라는 인사는 어느새 제 바쁜 일상 속에 스며든 작은 습관이 되었습니다. 그의 다정하고 절제된 관심 앞에서 제가 그동안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둘러쳤던 가시돋친 껍질이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사업가로서의 냉철함은 제가 이 환상 같은 감정에 빠져드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현재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꿈 같은 연애를 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저의 최종 목표는 병상에 계신 어머니의 쓰러져가는 정신을 구원해줄 법적으로 유효한 혼인신고서 한 장이었습니다. 저는 준호 씨에게 3번째 만남을 신청했습니다. 장소는 석촌호수가 보이는 조용한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주도적으로 구석진 자리를 골랐습니다. 마음속 깊은 이야기를 꺼내기 위해서였습니다. 따뜻한 음식이 테이블 위에 차려졌을 때 저는 수저를 들지 않고 준호 씨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용기를 내기 위해 심호흡을 했습니다. 저는 모든 패를 공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처럼 괜찮은 남자를 속이고 싶지 않았고 희망을 심어준 뒤 제 손으로 그것을 망가뜨리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낮고 슬펐지만 매우 단호한 목소리로 준호 씨에게 말했습니다. 준호 씨, 저는 준호 씨가 좋은 분이라는 걸 알아요. 그리고 그동안 제게 보여주신 마음에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전에 꼭 고백해야 할 사실이 있어요. 제 삶은 지금 준호 씨가 보시는 것처럼 화려하지 않아요.
제게 유일한 가족인 친정어머니께서 지금 대학병원에서 지독한 암과 싸우고 계세요. 수억 원에 달하는 병원비는 제가 어떻게든 감당할 수 있어요. 하지만 수술을 앞둔 어머니의 가장 큰 소원은 제가 시집 가서 가정을 꾸리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어머니는 제가 홀로 외롭게 남겨질까봐 두려워하세요. 제가 결혼정보회사에 나간 건 낭만적인 사랑을 찾기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어머니께서 마음 편히 눈 감으실 수 있도록 법적인 남편, 명목상의 가정을 만들어줄 사람을 찾기 위해서였어요. 준호 씨가 제 상황을 이해해 주셨으면 해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약 지금 제 인생에 들어오신다면 병원과 약 냄새, 그리고 보이지 않는 정신적인 압박감과 마주해야만 할 거예요. 만약 이게 부담스럽거나 받아들일 수 없으시다면 우리는 여기서 멈춰도 괜찮아요. 좋은 친구로 남는 거죠. 저는 절대로 준호 씨를 원망하지 않을 거예요. 마음속 깊은 말을 모두 쏟아낸 뒤 저는 시선을 아래로 떨구고 무의식적으로 테이블볼을 꽉 쥐었습니다. 저는 준호 씨가 정중하게 거절하거나 혹은 실망한 표정으로 미간을 찌푸릴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어떤 현실적인 남자라도 암이라는 이름의 골칫덩어리와 남의 효도라는 무거운 짐에 스스로를 묶어두기보다는 안전하게 물러나는 길을 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의 비관적인 예상과는 완전히 반대로 공간에는 평화로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제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을 때 준호 씨의 깊은 이해심이 담긴 눈빛과 마주쳤습니다. 그의 크고 따뜻한 손이 불쑥 다가와 떨고 있는 제 손을 꽉 잡아주었습니다. 준호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으며 제 마음속의 모든 폭풍을 잠재우는 힘이 있었습니다. 민서 씨,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모든 짐을 혼자 짊어지려 하지 마세요. 사람은 누구나 생로병사를 겪고 아픈 건 누구도 원해서 겪는 일이 아니잖아요. 저는 전혀 부담스럽지 않아요. 오히려 민서 씨의 효심과 강인함에 더 큰 감동을 받았어요. 민서 씨가 저를 믿고 이렇게 속 깊은 이야기를 해주셨으니 저도 제 진심을 말씀드릴게요. 저도 이제 나이가 있고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고 싶었어요. 만약 민서 씨가 저를 괜찮게 생각해 주신다면 우리 빨리 결혼을 진행해요. 저는 남편이라는 이름으로 민서 씨의 곁에서 함께 병원을 오가며 어머님을 돌봐드리고 싶어요. 우리 결혼식을 간소하게 치르고 혼인신고서를 가지고 병원으로 가서 어머님께 보여드려요. 어머님께서 마음 편히 치료받으실 수 있도록요. 앞으로 닥칠 모든 어려움은 제가 민서 씨와 함께 짊어지겠습니다. 준호 씨의 한마디 한마디가 제 귀에 박히며 제 마음속의 마지막 방어벽을 허물어뜨렸습니다. 저의 눈물, 제가 병원 복도에서 수없이 삼켜왔던 그 짜디짠 액체가 이제는 걷잡을 수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억울함을 이제야 알아주는 어른 앞에서처럼 아이처럼 흐느껴 울었습니다. 낯선 남자의 진심에 감동해서 울었고 오랫동안 짓눌려왔던 마음의 돌덩이를 내려놓을 수 있어서 울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준호 씨가 하늘이 보내준 구원자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고개를 마구 끄덕였습니다. 그의 진심이 거짓일 리 없다고 믿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가 우리 엄마에게 잘해주고 엄마가 죽음의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도와주기만 한다면 남은 평생을 순종적인 아내, 효심 깊은 며느리로 살겠다고 저는 제 인생을 준호 씨에게 맡기기로 결심했습니다. 너무나도 든든하고 평화로운 안식처를 찾았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슬프게도 그 화려한 밤의 달콤한 약속들은 제 앞에 놓인 길고 쓴 비극의 시작을 알리는 불씨였습니다. 그날 석촌호수 레스토랑에서의 저녁 식사는 새로운 희망으로 가득 찬 고요한 분위기 속에서 끝났습니다. 제가 준호 씨의 청혼을 받아들인 후 그는 계산을 마치고 저와 함께 가로수길을 걸었습니다. 초겨울의 밤바람이 호수에서 불어와 차가웠지만 제 마음은 이상하게도 따뜻했습니다. 저는 모든 합의가 끝났고 이제 구청에 가서 혼인신고를 하고 어머니께 기쁜 소식을 전할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준호 씨가 갑자기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는 저를 돌아보았는데 평소의 온화한 눈빛은 간대없고 진지하고 무언가 사연이 가득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낮고 또렷한 목소리로 제게 말했습니다.
민서 씨, 아직 너무 기뻐하긴 일러요. 저는 솔직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정식으로 부부가 되기 전에 반드시 분명히 해야 할 이야기가 있어요. 민서 씨를 속이고 싶지도 않고 나중에 민서 씨가 저와 결혼한 것을 후회하게 만들고 싶지도 않아요. 준호 씨는 시골에 있는 자신의 가족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종갓집의 장손이었습니다. 한국의 전통적인 시골 집안에서 종손이라는 이름은 아내와 남편 모두의 어깨를 짓누르는 보이지 않는 무게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준호 씨는 매년 집에 크고 작은 제사가 수십 번씩 있다고 했습니다. 오대조 할아버지 제사부터 시작해서 시제, 차례, 설, 추석까지 모든 제사와 잔치 준비는 오롯이 맏며느리의 몫이었습니다. 그는 제 손을 잡으며 미안함이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매년 제사 비용으로 들어가는 돈도 수백, 수천만 원에 달해요. 하지만 더 무서운 건 돈이 아니라 저희 어머니, 그러니까 최 여사의 엄격함이에요. 준호 씨는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봉건적인 사고방식이 몸에 뱀분이며 집안의 가풍이 매우 엄격하다고. 최 여사는 현대적이고 독립적인 도시 여자들에게 깊은 반감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눈에 며느리의 본분은 집안 살림을 잘하고 시댁의 결정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인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제게 경고했습니다. 만약 자기 집 며느리가 된다면 저의 당당한 자존심을 버려야 할 것이고 제사 때마다 수십 수백 명의 손님들을 위해 부엌에서 살아야 할 것이며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지적과 비판에도 침묵하는 법을 배워야 할 것이라고. 준호 씨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제 얼굴에 찬물을 끼얹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성공한 여성이었고 계약서에 서명하고 부하 직원들을 지휘하는 데 익숙했습니다. 제 손은 마늘 한 접을 까거나 산더미 같은 설거지를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낯선 가족들을 위해 고개를 숙이고 고리타분한 시어머니의 가르침을 견뎌야 한다는 것은 상상만으로도 끔찍했습니다. 하지만 망설임이 제 머릿속을 스치는 바로 그 순간 병상에 온몸에 튜브를 꽂고 누워 계신 어머니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어머니의 팜쑥한 뺨을 타고 흐르던 눈물방울과 제게 기댈 수 있는 남편을 찾아달라던 간절한 기도가 생각났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고개를 들어 준호 씨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절대적인 확신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준호 씨, 걱정 마세요. 저는 한번 뱉은 말은 지키는 사람이에요. 돈은 제가 해결할 수 있어요. 매년 제사 비용 수천만 원. 기꺼이 제가 부담할게요. 집안일이나 부엌일은 서툴지만 배우면 돼요. 옛말에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했어요. 저는 제가 시댁에서 겪게 될 모든 고생과 수모가 제 마음을 닫고 덕을 쌓는 과정이라고 생각할래요. 저는 제 몸을 바쳐 시댁을 섬기고 그 복으로 우리 엄마를 살릴 거예요. 저는 하늘이 보고 계신다고 믿어요. 제가 며느리의 도리를 다하고 준호 씨 가족에게 효도하면 하늘이 저희 어머니를 가엾게 여겨 병을 이겨낼 힘을 주실 거예요. 저는 준호 씨에게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준호 씨가 약속만 지켜준다면 좋은 사위가 되어 이 힘든 시기에 저희 어머니께 기쁨을 안겨주기만 한다면 설령 준호 씨 집이 호랑이 굴이라도 저는 기꺼이 들어가겠어요. 제 말을 들은 준호 씨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바람에 흩날리는 제 머리를 쓸어주었습니다. 서울의 가을밤에 나눈 그 약속은 지독한 계산으로 가득 찬 결혼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제 자신을 제물로 바치는 심정으로 인내와 돈으로 사람의 마음을 살 수 있다는 순진한 믿음을 품고 그 집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그 운명적인 밤 이후 저와 준호 씨의 결혼 준비는 눈코 뜰 새 없이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그 주 일요일, 준호 씨는 저를 데리고 시골로 내려가 그의 어머니 최 여사와 집안 어른들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 여정은 제게 마치 작은 봉건 왕국으로의 여행과도 같았습니다. 그곳에서는 모든 권력이 나이든 남자들의 손에 있었고 여자는 부엌 뒤에 희미한 그림자에 불과했습니다. 제 차가 이끼 낀 마을 입구를 지나 넓은 마당이 딸린 전형적인 한옥 앞에 멈춰섰습니다. 마당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부터 저는 숨 막히는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대청마루에는 용과 봉황이 조각된 거대한 제사상 앞에서 향연기가 자욱하게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집안 남자들은 셔츠 차림이거나 아예 우통을 벗은 채 자개장 앞 형상에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진한 숭늉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며 왁자지껄 떠들었고 우리를 향해 눈길 한번 주는 이가 없었습니다. 준호 씨는 저를 데리고 최 여사가 나무를 다듬고 있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미래의 시어머니는 60대 정도로 보였고 다부진 체격에 광대뼈가 튀어나온 각진 얼굴 그리고 날카로운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공손하게 허리 숙여 인사하자 최 여사는 차갑게 흥소리를 낼 뿐 고개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나무를 소쿠리에 내려놓고 손을 털며 권위가 가득한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최 여사는 혀를 차며 서울 애들은 옷차림이 요란하고 손톱 발톱에 울긋불긋 칠이나 하고 다니니 어디 농사일이나 집안일에 손이나 붙이겠어? 라고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녀는 저와 준호 씨 앞에서 대놓고 선언했습니다. 이 집안은 3대째 종갓집으로 가풍이 매우 엄격하다고, 이 집 문턱을 넘는 여자는 자기 분수를 알아야 하며 아침 일찍 일어나 마당 쓸고 부엌을 정돈해야 하며 집안의 모든 재산은 혼자서 도맡아 사내 진미를 차려내야 한다고, 절대 어른들 눈밖에 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녀는 덧붙였습니다. 제가 밖에서 돈을 얼마나 버는지는 관심 없지만 이 집에 들어온 이상 무조건 시어머니 말에 복종해야 하며 절대 말대꾸는 용납할 수 없다고. 최 여사의 가시돋친 훈계에 제 속에서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성공한 사업가로서의 자존심이 당장이라도 반박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결혼하는 것이지 식모살이하러 온 것이 아니라고 외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준호 씨가 제 어깨를 살짝 쥐며 저를 말렸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고 목구멍까지 차오른 분노를 삼키며 순종적으로 네, 어머님하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다 엄마를 위해서야. 참아야 해. 우리 엄마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진흙탕이라도 뒹굴어야 해. 우리의 결혼식은 그로부터 딱 2주 후에 열렸습니다. 저의 뜻에 따라 그리고 신랑 측의 비용을 절약해주기 위해 결혼식은 서울 중심가의 아늑한 웨딩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웨딩드레스부터 피로연 음식, 생화 장식까지 모든 비용을 제 손으로 지불했습니다. 저의 유일한 목적은 어머니께서 마음 놓으실 수 있는 완벽한 무대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은 그렇게 정신없이 지나갔습니다. 주치의의 특별한 배려 덕분에 어머니는 몇 시간 동안 병원을 떠나 딸의 결혼식에 참석하실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고운 한복을 차려입으셨지만 정성 들여 한 화장으로도 첫 항암 치료의 부작용으로 인한 피로와 창백함은 감출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눈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부드러운 웨딩 마치가 울려 퍼지자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잡고 신랑인 준호에게 건네주셨습니다. 어머니는 우리 두 사람의 손을 꼭 잡고 눈물 섞인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보물을 우리 이 서방에게 맡긴 해. 부디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살게나. 어머니는 제게 시댁에 효도하고 너그럽고 인내하며 살아 집안을 평안하게 해야 한다고 당부하셨습니다. 어머니의 뺨을 타고 흐르는 행복의 눈물을 보며 제 가슴은 저며왔습니다. 저는 환하게 웃으며 어머니를 꼭 껴안고 귓가에 가장 사랑스러운 말들을 속삭였습니다. 엄마, 걱정 말고 치료 잘 받으세요. 엄마 딸 이제 기댈 사람이 생겼으니까요. 결혼식은 순조롭게 끝났고 어머니는 한결 밝아진 모습으로 병원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화려한 웨딩드레스를 벗는 순간 저는 공식적으로 시댁이라는 이름의 지옥문에 발을 들였고 고통스러운 속죄의 날들이 시작되었습니다. 결혼식은 제 바람대로 순조롭고 신속하게 끝났습니다. 구청에 붉은 직인이 찍힌 혼인신고서는 정성스럽게 액자에 담겨 병원에 계신 어머니의 침대 머리맡에 놓였습니다. 딸의 행복증명서를 보신 어머니의 정신은 눈에 띄게 좋아지셨습니다. 식사도 더 잘하시고 항암치료의 고통도 어느 정도 가시는 듯 했습니다. 주치의도 어머니의 기적적인 심리적 회복에 놀라움을 표했습니다. 제게 그 변화는 결혼이라는 제 결정이 완전히 옳았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어머니만 살릴 수 있다면 설령 칼산과 불바다를 건너야 한데도 기꺼이 감수하겠다고. 하지만 저는 종갓집 가풍이라는 것의 혹독함을 너무 얕보고 있었습니다. 신혼여행은커녕 단 하루의 달콤함도 맛보지 못한 채 저는 시댁이라는 냉혹한 현실에 내던져졌습니다. 결혼한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준호는 집에 사대조 할아버지의 제사가 있다며 제게 회사를 쉬고 시골에 내려가 제사를 준비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저는 순순히 회사 일을 정리하고 제 차로 준호와 함께 이른 새벽 시골로 향했습니다.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최 여사는 누렇게 바랜 두꺼운 족보책을 들고 저를 맞았습니다. 그녀는 책을 탁자 위에 쾅 내려놓으며 큰 소리로 선포했습니다. 이 집안의 제삿날을 전부 외우도록 해라. 1년 12달, 크고 작은 제사가 20번도 넘어 보름, 초하루, 한식, 단오는 빼고도 말이다. 이제부터 맏며느리인 네가 이 모든 걸 책임져야 한다. 서울에서 일한다는 핑계로 조상님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꿈도 꾸지 마라. 저는 책장을 넘기며 빽빽하게 적힌 이름과 음력 날짜들에 눈이 핑 돌고 어지러웠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악몽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최 여사는 제게 사야 할 제수용품 목록과 함께 꼬깃꼬깃한 쌈짓돈 한 뭉치를 건넸습니다. 그녀의 말로는 집안 아저씨, 삼촌들이 십시일반 모은 돈이라고 했습니다. 그 푼돈을 손에 쥐었을 때 저는 그것이 그녀가 요구하는 산해진미 가득한 제사상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단박에 알 수 있었습니다. 시집 온 첫날부터 분란을 일으키고 싶지 않았던 저는 말없이 제 신용카드를 꺼내 읍내의 큰 마트로 향했습니다. 토종닭, 최고급 수제 어묵부터 신선한 해산물과 수입 과일까지 시댁의 체면을 세워주기 위해 가장 좋은 것들로만 수백만 원어치를 샀습니다. 제가 무거운 짐들을 들고 부엌으로 들어섰을 때 너무나도 비상식적인 광경이 제 눈에 들어와 목이 메었습니다. 넓고 시원한 대청마루에서는 남편 준호를 포함한 집안 남자들이 평상에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담배 연기를 뻐끔뻐끔 내뿜고 어떤 이는 해바라기 씨를 까먹으며 차를 마시거나 텔레비전 스포츠 중계에 눈을 고정하고 있었습니다. 왁자지껄한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지만 누구 하나 소매를 걷고 부엌일을 도우러 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반면 찜통처럼 후덥지근한 부엌에서는 저와 몇몇 동서, 형님들이 기름때 낀 솥과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땀이 비 오듯 쏟아져 제가 입고 있던 비싼 실크 블라우스가 흠뻑 젖었습니다. 저는 어설프게 식칼을 들고 고기를 다지고 파를 썰었습니다. 평생 키보드만 두드리던 손으로 이제는 단단한 돼지뼈를 내리쳐야 했습니다. 최 여사는 바로 옆에 팔짱을 끼고 서서 날카로운 눈으로 제 행동 하나하나를 감시했습니다. 그녀는 끊임없이 잔소리를 퍼부었고 그 날카로운 목소리는 기름 끓는 소리마저 압도했습니다. 고기를 그렇게 종이장처럼 얇게 썰면 누가 집어먹겠냐. 나물을 그렇게 시커멓게 무치면 어떡하냐. 서울애라고 하더니 하는 짓이 왜 이렇게 칠칠치 못하냐. 친정에서는 대체 뭘 가르친 거냐. 최 여사가 뱉는 모든 말은 제 자존심에 비수가 되어 꽂혔습니다. 저는 분해서 눈물이 터져 나올 것 같았지만 말대꾸를 참기 위해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었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나는 엄마의 목숨을 사러 온 거야. 참아야 해. 저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땀과 눈물이 뒤섞여 도마 위로 떨어지는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었습니다. 저를 지켜주고 함께 짐을 짊어지겠다던 남편이라는 사람은 지금 저 바깥에서 남자들과 술잔을 부딪히며 시어머니의 잔혹함 속에 아내가 빠져 죽어가는 것을 완전히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청춘과 돈을 모두 바쳐 얻은 결혼 생활은 결국 한 여성의 자유를 감금하고 몸과 마음을 착취하는 감옥의 진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종갓집 맏며느리로서의 제 나날은 체력적으로나 재정적으로 끔찍한 소모 속에서 흘러갔습니다. 거의 보름에 한 번, 어떤 달에는 매주 저는 회사에 산더미처럼 쌓인 프로젝트 서류들을 뒤로하고 수십 킬로미터를 달려 시댁의 제사를 치러야 했습니다. 할아버지 제사가 끝나면 할머니 제사, 큰집 제사가 끝나면 작은 집 제사, 평일이건 주말이건 최 여사의 전화 한 통이면 저는 즉시 달려가야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늦으면 그녀는 어김없이 저희 친정엄마를 들먹이며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이 집안은 복도 없지. 조상보다 돈을 더 중히 여기는 며느리를 들여서 지 애미는 아파 누워있는데 시댁일 돌보며 덕사할 생각은 안 하고, 박 여사라는 저의 치명적인 약점을 파고든 최 여사는 날이 갈수록 더욱 독단적으로 변했고 온갖 트집을 잡았습니다. 제사가 끝나고 남자 친척들이 배부르게 먹고 취해 윗방에서 코를 골며 잠들었을 때 마당 우물가에는 산더미 같은 그릇과 기름때 낀 솥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른 여자 친척들은 집이 멀다, 아이가 운다는 핑계로 일찌감치 집으로 돌아가 버렸고 모든 설거지와 뒷정리는 새 며느리인 제게 떠넘겨졌습니다. 저는 이끼 낀 우물가에 쭈그려 앉았습니다. 평소 고급 스파에서 관리받던 제 손은 이제 값싼 주방 세제와 잿물이 섞인 물에 잠겨 쭈글쭈글해지고 벗겨졌습니다. 몇 시간 동안 허리를 굽히고 있느라 등은 끊어질 듯 아팠고 무릎은 감각이 없을 정도로 저렸습니다. 너무나 지치고 힘들 때면 저는 시골의 칠흑 같은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자문했습니다. 나는 지금 내 인생을 가지고 대체 뭘 하고 있는 걸까? 비용 문제에 있어서는 제가 시집 온 날부터 모든 제수용품과 상차림 비용은 오롯이 제 주머니에서 나갔습니다. 최 여사는 메뉴를 짤 때마다 일부러 비싸고 귀한 음식들을 요구했습니다. 자연산 송이버섯, 수입 소고기, 전복찜 같은 것들 말입니다. 그녀는 이웃들에게 우리 며느리가 서울에서 큰 사업을 해서 돈을 물쓰듯 번다고 자랑하고 다니면서 자신의 허영심을 채우기 위해 제게 호화로운 제사상을 차리도록 강요했습니다. 한 번은 그 부당함을 참지 못하고 준호에게 불평을 털어놓았습니다. 하지만 예전에 그 이해심 많던 남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 그는 완전히 어머니에게 의존하는 가부장적이고 비겁한 남자의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손을 내저으며 제가 몇 푼 안 되는 돈으로 가족에게 인색하게 군다고 핀잔을 주었습니다. 집안 맏며느리가 당신 하나인데 경제적으로 제일 나으니 조상님들께 좀 쓰는 게 뭐 그리 대수라고 그래. 다 나중에 복 받으려고 하는 거지. 그 위선적인 남편의 입에서 복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을 듣자 제 마음은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그 두 글자가 저를 이 지옥 같은 결혼 생활에 묶어두는 유일한 동아줄이었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주술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저의 인내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최 여사의 부엌 한 구석에서 흘린 제 땀방울 하나하나, 제가 이를 악물고 삼킨 모욕적인 말 한마디 한마디, 제가 제 사상을 차리기 위해 쓴 돈 한 푼 한 푼, 그 모든 것이 하늘에 기록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일종의 수행 과정, 어머니의 목숨을 구하기 위한 운명과의 정당한 거래라고 여겼습니다. 어느 늦은 오후 수백 개의 그릇을 닦고 집 안을 깨끗이 정돈한 후 저는 지친 발걸음을 이끌고 대청마루로 올라갔습니다. 최 여사는 마당의 나무 그늘 아래 해먹에 누워 코를 골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조상들의 위패가 모셔진 제단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향 연기가 여전히 공간에 맴돌고 있었습니다. 저는 새향 3개의 불을 붙여 향로에 꽂고 두 손을 모아 경건하게 절을 올렸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빌었습니다. 저는 이 집안의 새 며느리 김민서입니다. 저는 온 마음을 다해 조상님들을 섬기겠습니다. 어떤 고난과 역경이 닥쳐도 원망하지 않고 감내하겠습니다. 제 돈과 노력을 바쳐 이 가문을 섬기는 것은 부귀영화를 위함이 아닙니다. 부디 조상님들께서 저의 정성을 굽어 살피시어 병상에 누워 계신 저희 친정어머니 박 여사께서 하루빨리 병마를 이겨내고 건강을 되찾아 자식들과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뜨거운 눈물이 제 콧등을 타고 흘러내려 차가운 마룻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저는 깊이 3번 절하며 어머니의 모든 운명을 희미한 영적 세계에 맡겼습니다. 저의 지극한 효심이 하늘에 닿을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서 어머니의 병세에 희망이 있는 한 저 김민서는 이 무서운 집안에서
영혼 없는 인형처럼 순종하며 살아갈 것이었습니다. 시간은 쏜살같이 흘러 병원에서 어머니의 생명을 되찾기 위한 싸움은 매우 긴박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몇 달간의 항암 치료 끝에 박 여사의 몸은 눈에 띄게 쇠약해졌습니다. 감았던 머리카락은 힘없이 빠져 뚜렷 머리를 가리기 위해 얇은 두건을 쓰셔야 했습니다. 어머니의 피부는 마른 나뭇잎처럼 주름지고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적극적인 치료와 제가 시집가서 안정된 모습을 보인 것에 대한 안도감 덕분인지 어머니의 위장에 있던 종양은 크기가 줄어드는 조짐을 보였습니다. 의사들은 회의 끝에 손상된 위 부분을 완전히 절제하기 위한 두 번째 대수술을 결정했습니다. 이것은 환자에게 엄청난 인내력을 요구하고 생사의 위험이 따르는 매우 복잡한 수술이었습니다. 수술 당일 아침, 서울의 하늘은 잿빛 구름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겨울바람이 병실 창문으로 몰아치며 제 마음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회사에 장기 휴가를 내고 단 1초도 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고 병상을 지켰습니다. 저는 따뜻한 물수건으로 어머니의 얼굴과 손을 정성껏 닦아드리며 곧 수술실에 들어가야 하는 어머니의 눈에 서린 두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일부러 밝은 일상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머니는 앙상한 손으로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그 손에서는 희미한 온기가 전해져 왔습니다. 어머니는 온화하게 미소 지으며 제 건강부터 시댁과의 관계까지 온갖 당부를 하셨습니다. 어머니 입에서 시댁 이야기가 나오자 등골이 오싹해지며 막연한 불안감이 제 마음을 스쳤습니다. 바로 그때 제 핸드백 속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액정에 뜬 시어머니라는 세 글자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오늘은 시댁에서 시할아버지의 제사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일주일 전부터 최 여사에게 조심스럽게 전화를 걸어 친정어머니의 위독한 상태와 수술 날짜가 겹친 상황을 분명히 설명하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준호의 계좌로 큰돈을 보내며 제 몫까지 최고급으로 제사상을 차려 조상님께 올리라고 맏며느리의 빈자리를 대신해달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그때 준호는 마지못해 알겠다고 하며 어머니께 잘 말씀드려 제가 병원에서 편히 어머니를 돌볼 수 있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이 전화는 제 예상과는 전혀 다른 폭풍을 몰고 왔습니다. 저는 서둘러 텅 빈 병원 복도로 나가 심호흡을 한 뒤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최 여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날벼락처럼 제 귀를 때렸습니다. 최 여사는 전화기에 대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온갖 욕설을 섞어가며 저를 비난했습니다. 너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길래 아직도 집에 와서 제사 음식 준비할 생각을 안 하는 거냐? 이 버르장머리 없는 거사 돈 몇 푼 번다고 시댁 조상님들을 우습게 아는 게냐? 그녀는 온 동네 친척들이 다 와서 마당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남자들은 차나 마시고 있고 여자들은 부엌에서 우왕좌왕하고 있다고 소리쳤습니다. 최 여사는 이 집안이 복도 없어서 저 같은 걸 맏며느리로 들였다고 중요한 제삿날에 코빼기도 안 비쳐서 동네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당했다고 악을 썼습니다. 저는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떨리는 목소리로 최대한 예의를 갖춰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저희 엄마가 암 제거 수술을 받으시는 날이에요. 상태가 아주 위독해요. 제가 일주일 전부터 말씀드리고 양해를 구했고 준호 씨에게 제사 비용도 넉넉히 보냈잖아요. 제발 제 사정 좀 봐주세요. 엄마 수술 끝나고 무사히 회복하시는 것만 보고 내일 바로 시골로 내려가서 조상님들과 어른들께 사죄 드릴게요. 저의 애절한 호소는 최 여사에 의해 무참히 짓밟혔습니다. 그녀는 경멸이 가득한 비웃음을 터뜨리며 제가 감히 인간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잔인한 말들을 내뱉었습니다. 최 여사는 전화기에 대고 으르렁거렸습니다. 아프다는 핑계로 나를 협박할 생각 마라. 병원에 의사 간호사가 다 있는데 네가 거기 붙어있는다고 칼 들고 수술이라도 대신 해줄 거냐? 산 사람은 앞으로도 아플 날이 많지만 시할아버지 제사는 1년에 딱 하루야. 제대로 안 모시면 조상님들이 노하셔서 집안이 풍비박산 나는 거야. 마지막으로 최 여사는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당장 오늘 아침 안으로 시골로 내려오지 않으면 다시는 이 집안에 발 들일 생각도 하지 말라고 전화를 끊고 저는 차가운 복도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두 줄기
분노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시댁의 무정함과 잔혹함은 제 상상을 초월했고 제가 그동안 애써 쌓아 올렸던 얄팍한 믿음에 치명적인 일격을 가했습니다. 저는 차가운 타일 벽에 등을 기댄 채 눈물로 젖은 얼굴을 두 손에 묻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라 숨이 가빠왔습니다. 저는 최 여사의 잔인함을 증오했고 남편 준호의 비겁하고 무책임함을 증오했으며 이 지옥 같은 곳에 제 발로 걸어 들어온 제 자신의 어리석음을 증오했습니다. 저는 서둘러 휴지로 눈물을 닦고 최대한 태연한 미소를 지으며 병실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암이라는 중병을 앓고 곧 죽음의 문턱에 서야 할 어머니께서 제 문제로 더 이상 마음 쓰시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직감은 놀라울 정도로 예리했습니다. 제가 병실에 들어섰을 때 제 눈에 들어온 것은 박 여사께서 힘겹게 몸을 일으켜 앉아 계신 모습이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숨은 몹시 가빠 보였습니다. 완전히 닫히지 않은 방음 유리문 너머로 어머니는 복도에서 울려 퍼지던 제 전화기 속 고함 소리를 어렴풋이 들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 넋 나간 얼굴이 모든 진실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제가 해명할 틈도 없이 어머니는 떨리는 손을 뻗어 제 손에서 휴대폰을 가져가셨습니다. 어머니는 당황한 기색으로 통화 기록을 뒤져 극도의 공황 상태에서 최 여사의 번호로 다시 전화를 거셨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휴대폰을 빼앗으려 하며 엄마, 그냥 누워서 쉬세요. 곧 수술실에서 부를 거예요. 라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제 손을 뿌리치셨습니다. 그 눈빛은 너무나도 단호했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최 여사가 막 욕설을 퍼부으려던 찰나 저희 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박 여사의 목소리는 목이 메어 있었고 한마디 한마디가 흐느낌에 끊겼습니다. 그녀는 자존심을 완전히 버린 채 최 여사를 사부인 어르신이라고 극존칭으로 불렀습니다. 어머니는 울면서 모든 잘못이 자신에게 있다고 빌었습니다. 우리 민서가 아직 어려서 종갓집의 엄한 가풍을 다 이해하지 못해서 그럽니다. 사부인께서 너그러이 용서해 주십시오. 어머니는 저를 위해 변명거리를 찾으려 애쓰셨습니다. 당신이 아파서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바람에 심부름시킬 요량으로 일부러 딸을 붙잡고 있었던 것이지 민서 본심은 누구보다 시댁 제사를 챙기고 싶어 했다고 어머니는 이 일로 제 딸을 미워하거나 구박하지 말아달라고 간절히 애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장 민서를 짐 챙겨서 택시 타고 터미널로 가 시골로 내려가도록 하겠다고 명예를 걸고 약속하셨습니다. 잔혹한 시어머니를 향한 친정어머니의 그 비굴하고 굴욕적인 애원을 들으며 제 심장은 칼로 수백 번 난도질 당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병상 옆에 무릎을 꿇고 주저앉아 어머니의 깡마른 다리를 붙잡고 통곡했습니다. 엄마, 저 안 가요. 그 사람들은 저를 사람 취급도 안 해요. 그냥 돈 버는 기계, 제사상 차리는 식모로만 생각한다고요. 제가 엄마 살리려고 수천만 원을 쏟아붓고 온갖 수모를 다 참았어요. 그런데 엄마가 생사의 기로에선 오늘 그들은 저한테 엄마를 버리고 오라고 하잖아요. 저 이혼할래요. 남편한테 버림받았다는 손가락질을 받을지언정 엄마를 이 병원에 혼자 둘 수는 없어요. 제가 완강히 버티자 어머니는 갑자기 격렬하게 흥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손등에 꽂혀있던 링거 바늘을 확 뽑아버렸고 상처에서 피가 흘러 시트를 붉게 물들였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노려보며 위협적인 목소리로 딱 잘라 말했습니다. 만약 제 말을 듣지 않고 시댁으로 가지 않는다면 당장 이 수술을 거부하겠다고. 차라리 이 병실에서 죽어버리겠다고. 불효죄로 시댁에서 쫓겨나고 남편에게 버림받았다고 손가락질 받는 딸의 모습을 보며 사느니 죽는 게 낫다고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평생을 희생하며 제가 기댈 수 있는 남편을 얻기를 바라셨는데 제 고집 때문에 모든 것이 무너진다면 더 이상 살 의미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어머니의 결사적인 저항과 당신의 목숨을 담보로 한 협박 앞에서 저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한 번 뱉은 말은 꼭 지키는 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머니의 맹목적인 희생은 끝없는 모정에서 비롯된 것이었지만 그것은 저를 더 이상 물러설 곳 없는 벼랑 끝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저는 피가 나도록 입술을 깨물고 뺨에 흐르는 쓰디쓴 눈물을 닦으며
묵묵히 가방을 챙겼습니다. 저는 영혼 없는 시체처럼 병실을 걸어 나왔습니다. 운명적인 수술을 기다리고 있는 사랑하는 어머니를 홀로 남겨둔 채 저는 시끄럽고 붐비는 시외버스에 몸을 싣고 낯선 시골 마을로 향했습니다. 지독한 굴욕감과 사람에 대한 정이 완전히 식어버린 차가운 심장을 안고서 인생은 참으로 불공평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제 모든 재산과 자존심을 바쳤지만 결국 병든 몸으로 그 모든 수모를 대신 감당하게 된 것은 어머니 자신이었습니다. 친정어머니를 수술실에 홀로 남겨두고 시댁 제사를 위해 달려가야 했던 그 쓰라린 날 이후 제 심장은 반쯤 돌처럼 굳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박 여사의 위절제 수술은 다행히 성공적으로 끝났지만 어머니의 건강은 심각하게 악화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침대에 힘없이 누워 계셨고 그 숨소리는 바람 앞에 촛불처럼 위태로웠습니다. 의사는 어머니의 몸이 더 이상의 항암 치료를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쇠약해졌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영양제를 맞으며 오직 환자 자신의 생존 의지에 기댈 수밖에 없다고. 저는 뼈만 앙상하게 남은 어머니를 보며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밤마다 병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수도꼭지를 약하게 틀어놓고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이 불효막심하다고 자책했고 가장 소중한 순간들을 앗아간 저의 맹목적인 믿음과 허황된 인과응보론을 탓했습니다. 저는 마땅히 어머니 곁에 있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시댁의 제사라는 굴레는 저의 후회 따위로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준호의 집은 끝없이 저의 기력과 돈, 그리고 자존심을 빨아들이는 밑빠진 독과도 같았습니다. 오늘도 주말이었고 준호네 집안에 또 다른 큰 제사가 코앞으로 다가온 날이었습니다. 최 여사가 연초에 건네준 일정표에 따르면 오늘은 사대조 할아버지의 제사로 온 동네 사람들을 초대해야 하므로 제사상은 그 어느 때보다 화려해야 했습니다. 준호는 어제부터 제게 전화를 걸어 마트에 가서 제수용품을 최고급으로 장만해서 빨리 시골로 내려오라고 재촉했습니다. 자신은 손님들과 술 약속이 있어서 서울로 저를 데리러 올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며 말없이 신용카드를 가방에 챙겨 넣고 순종적인 맏며느리의 역할을 계속했습니다. 저는 서울 중심가의 대형 마트에서 카트를 밀고 다녔습니다. 며칠 밤을 새워 어머니를 간호한 탓에 제 다리는 천근만근 무거웠고 머리는 멍했습니다. 저는 값비싼 수입 소고기, 노릇하게 구워진 토종닭, 반짝이는 수입 과일들을 카트에 가득 담았습니다. 이제 돈은 제게 아무런 의미 없는 숫자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시댁 재단에 올릴 제수용품을 사기 위해 수백만 원을 쓰면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차오르는 분노를 느꼈습니다. 저는 자문했습니다. 이 맛있는 음식들을 드시는 조상님들은 매일같이 피폐해져 가는 한 며느리의 억울함과 고통을 과연 아실까? 왜 나는 내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 고개를 숙여야만 하는가? 정작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는 차가운 병상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데 최 여사의 요구대로 비싼 양주 몇 병을 고르고 있을 때였습니다. 제 외투 주머니 속에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액정에는 서울대병원 중환자실이라는 글자가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등골을 타고 찬 기운이 흘러내리며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어머니의 주치의인 여의사의 다급하고 심각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의사는 박 여사께서 갑자기 경련을 일으키셨고 심박수가 급격히 떨어져 지금 응급실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의사는 제게 즉시 병원으로 와서 긴급 의료 처치에 대한 동의서에 서명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어머니의 상태가 지금 풍전등화의 위기이며 자칫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귀가 먹먹해지고 세상이 제 눈앞에서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았습니다. 마트의 잔잔한 음악 소리,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뒤섞여 귀를 때렸습니다. 저는 손에 힘이 풀려 들고 있던 비싼 양주병을 놓쳤습니다. 병은 타일 바닥에 부딪혀 요란한 소리를 내며 깨졌고 유리파편과 호박색 액체가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저는 주위 사람들의 놀란 시선과 비명 소리에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수백만 원어치의 제수용품이 담긴 카트도
내팽개친 채 저는 미친 사람처럼 마트 출입구를 향해 달려나갔습니다. 서울 하늘에서는 갑자기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대로변으로 뛰쳐나가 지나가는 택시를 미친 듯이 흔들어 세웠습니다. 차에 올라타서도 저는 계속해서 기사님에게 더 빨리 가달라고 재촉했습니다.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려 차창을 때리는 빗방울과 뒤섞였습니다. 거리의 풍경은 하얀 빗줄기 속에서 흐릿하게 뒤로 사라졌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오직 어머니의 모습만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절규했습니다. 제발 하늘이시여 우리 엄마를 데려가지 마세요. 저는 스스로에게 맹세했습니다. 이번에 엄마가 무사히 살아나시기만 한다면 다시는 어머니께서 단 한 줌의 굴욕도 겪지 않게 하겠다고. 극도의 공포가 제 가슴을 옥죄었고 마트에서 병원까지의 거리는 제 인생에서 가장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슬로우 모션 필름이 되었습니다. 택시가 병원 입구에 급정거하며 타이어 마찰음이 귀를 찢었습니다. 저는 빗속으로 뛰쳐나와 옷이 흠뻑 젖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소독약 냄새가 진동하는 길고 긴 복도를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중환자실 문 앞에서 저는 힘이 다해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수술 중이라는 붉은 등이 잔인한 칼날처럼 제 시야를 베었습니다. 굳게 닫힌 문틈의 작은 유리창 너머로 의사와 간호사들이 어머니의 침대를 둘러싸고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어렴풋이 보였습니다. 심박 측정기에서 흘러나오는 삐삐 하는 기계음이 건조하고 섬뜩하게 복도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무릎에 머리를 묻고 절망 속에서 두 손을 모아 기도했습니다. 제정신이 아니었던 바로 그때 주머니 속에 휴대폰이 다시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저는 허둥지둥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어머니께서 고비를 넘겼다는 전화이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액정에는 시어머니라는 세 글자가 떠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고 지독한 혐오와 분노가 속에서부터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말없이 통화 버튼을 눌러 휴대폰을 귀에 댔습니다. 즉시 최 여사의 날카롭고 분노에 찬 목소리가 제 고막을 찢었습니다. 최 여사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 지금 어느 구석에서 뭘 하고 있길래 아직도 제수용품 들고 집에 올 생각을 안 하는 거냐. 그녀는 온 동네 친척들이 다 와서 상은 펴놨는데 끓일 고기 한 점, 생선 한 토막이 없다고 악을 썼습니다. 최 여사는 저를 집안 망신시키는 망할 년이라고 욕했습니다. 준호는 제게 무책임하다며 어디서 굴러먹던지 모를 여자 하나 때문에 온 집안이 기다리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녀는 제게 1시간 안에 집에 도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만약 제수용품 하나라도 빠뜨리면 동네 사람들 앞에서 제 머리끄덩이를 잡고 흔들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며 폭발 직전의 분노를 억눌렀습니다. 저는 목이 메어 흐느끼는 목소리로 최 여사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 지금 병원이에요. 저희 엄마가 방금 위독해지셔서 지금 저 안에서 사투를 벌이고 계세요. 제발 제 사정 좀 이해해 주세요. 저는 정말 여기서 한 발짝도 움직일 수가 없어요. 제수용품은 제가 이미 준호 씨한테 돈을 보냈으니까 준호 씨더러 시장 가서 급한 대로 사오라고 해주세요. 제발 자비를 베푸셔서 오늘 하루만 제 부재를 용서해 주세요. 사람 목숨이 달린 일이잖아요. 저희 엄마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눈물로 호소하는 제 설명이 최 여사의 마음속에 남은 한 톨의 인간성이라도 자극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제가 돌려받은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잔인함 뿐이었습니다. 최 여사는 전화기 너머로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녀는 제 심장에 비수를 꽂는 얼음장처럼 차가운 말을 내뱉었습니다. 최 여사는 또박또박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습니다. 어디서 죽는 소리로 나를 협박하려고 들어? 재산은 이 집안의 가장 큰일이야. 넌 맏며느리니까 당연히 와야지. 병원 일은 나중에 생각하고. 그 악독하고 비인간적인 말이 제 머릿속에서 메아리 쳤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저주처럼 반복되고 또 반복되었습니다. 네, 어미 장례 치르기 전에 제사부터 끝내야 할 것 아니냐. 그 한마디에 인내와 굴욕으로 가득 찼던 물잔의 마지막 물방울이 넘쳐 흘렀습니다. 한 인간이 견딜 수 있는 모든 한계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참고 견디면 복이 온다는 맹목적인 믿음이 산산조각 난 유리처럼 제 마음을 갈기갈기 찢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인간성을 상실한 집단 앞에서 무릎 꿇었던 것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저의 희생이 그 잔인하고 냉혈한 인간들을 감화시킬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이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를. 저는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제 얼굴에 눈물은 말라붙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휴대폰을 내리고 단호하게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습니다. 공황 상태였던 제 몸은 갑자기 무서울 정도로 고요하고 차가워졌습니다. 저는 손을 짚고 똑바로 일어섰습니다. 붉게 빛나는 응급실 등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제 머리는 그 어느 때보다 맑아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제 인생과 어머니의 존엄성을 저 악마 같은 가족에게 바칠 수 없었습니다. 수천만 원을 주고 산 혼인신고서는 이제 독이 든 휴지 조각에 불과했습니다. 응급실 등이 꺼지기를 기다리며 의사가 어머니께서 고비를 넘기셨다고 알려주기를 기다리며 저는 머릿속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모든 것을 끝장낼 계획을. 나 김민서, 서울에 당당했던 30대 여성. 이제는 일어나 저 썩어빠진 이준호의 집안에 모든 쓰라린 빚을 갚아줄 시간이었습니다. 이 싸움은 제가 반드시 이겨야만 했습니다. 휴대폰에서 들려오던 무미건조한 신호음이 뚝 끊겼습니다. 저는 응급실 문 앞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온몸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최 여사의 악독한 말이 칼날처럼 날카롭게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내 어미장례 치르기 전에 제사부터 끝내야지. 시어머니라는 이름으로 가풍과 도리를 내세우는 어른의 입에서 나온 말이 어쩌면 저토록 잔인하고 비인간적일 수 있을까요? 응급실 문이 벌컥 열리고 긴장된 수술을 마친 과장님이 땀으로 젖은 이마를 닦으며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마스크를 벗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어머니께서 일단 위기를 넘기셨다는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문제가 되었던 종양이 처리되었고 박 여사님의 심박수와 혈압이 점차 안정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의사는 제게 어머니가 편히 쉬실 수 있도록 절대 안정을 유지해야 하며 절대 감정적인 충격을 받게 해서는 안 된다고 신신당부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저는 벽에 등을 기댄 채 천천히 바닥에 주저앉아 허공을 향해 두 손 모아 하늘에 감사기도를 올렸습니다. 어머니가 살아나셨습니다. 쇠약해진 어머니의 몸에 생명의 빛이 다시 한번 켜졌습니다. 어머니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사라지자 제 마음은 이상하리만치 고요해졌습니다. 거대한 폭풍, 전야의 호수처럼 깊은 혼돈에서 막 빠져나온 사람의 평온함이었습니다. 저는 복도 의자에 앉아 창밖의 하얀 빗줄기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제가 틀렸다는 것을, 아주 심각하게 틀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제가 고개를 숙이고 시댁의 모든 학대를 참고 견디면 하늘이 저의 정성을 인정하여 어머니께 복을 내려주실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저는 저의 인내가 덕을 쌓는 행위라고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인생의 가장 기본적인 진리를 잊고 있었습니다. 악에게 양보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잔인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최 여사와 그 비겁한 남편 같은 짐승만도 못한 자들을 섬긴 행위는 단 한 줌의 복도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단지 저를 낳아주신 어머니의 자존심을 짓밟는 공범으로 만들었을 뿐입니다. 저는 뺨에 남은 마지막 눈물방울을 닦아냈습니다. 이 순간부터 저 썩어빠진 이준호의 집안 때문에 흘릴 눈물은 단 한 방울도 없을 것입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침착하게 성 변호사의 번호를 찾았습니다. 그는 대학 시절 선배로 지금은 서울에서 가장 유명한 이혼 전문 로펌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전화를 받자마자 저는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성 변호사에게 당장 일방적인 이혼 소장을 작성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소장에는 제가 어떤 재산 분할도 요구하지 않는다고 명시해달라고 했습니다. 결혼 생활 동안의 모든 비용은 제 돈으로 충당했기 때문입니다. 그 돈은 자유를 사기 위해 그들에게 던져주는 자선금이라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즉시 변호사 수임료와 신속 처리 비용 전액을 계좌 이체했습니다.
성 변호사는 제 단호한 목소리에서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1시간 안에 인쇄 가능한 파일로 보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변호사에게서 이혼 서류를 기다리는 동안 저는 병원 원무과 컴퓨터로 최 여사의 SNS에 접속했습니다. 연초에 절에 가서 찍은 활짝 웃고 있는 그녀의 얼굴 사진을 찾아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저장해서 흑백으로 변환했습니다. 화면 속 악독한 여자의 잿빛 얼굴을 보며 제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저는 병원 근처 인쇄소에 일하는 친구에게 부탁해 이 사진을 큰 사이즈로 인화해서 영정사진처럼 보이는 장중한 나무 액자에 넣어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친구에게 그것을 꼼꼼하게 포장해달라고 잠시 후에 찾으러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들이 제 어머니에게 했던 것처럼 똑같이 당해보게 하고 싶었습니다. 차갑고 무심하게 타인을 단지 도구로만 여기는 그 느낌을 말입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혼 소장과 꼼꼼하게 포장된 흑백 사진이 제 가방 안에 나란히 놓였습니다. 저는 중환자실에 들어가 유리창 너머로 깊이 잠든 어머니를 바라보며 어머니께 평화롭고 깨끗한 새 삶을 선물해드리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저는 병원을 나와 저를 기다리는 제사가 있는 그 시골 마을로 향하는 택시를 잡았습니다. 차는 빗속을 빠르게 달렸습니다. 그 안에는 완전히 다른 김민서가 타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순종적인 맏며느리가 아닌 위선자들의 가면을 벗기고 자신을 쩌짬했던 보이지 않는 봉건적인 감옥을 박살내기로 결심한 한 여성이었습니다. 택시는 어둠이 완전히 내려앉은 후에야 마을 입구에 멈췄습니다. 비는 그쳤고 북부 시골 특유의 축축하고 차가운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저는 제 인생의 가장 어두운 날들을 끝내줄 무기가 담긴 명품 핸드백을 들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꼿꼿이 세우고 매우 당당한 걸음으로 준호의 집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예전처럼 허리를 숙이고 부엌으로 직행하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오늘 저는 초대받지 않은 손님처럼 여유롭고 위풍당당하게 걸었습니다. 제 눈에 들어온 것은 혼란스럽고 어수선한 광경이었습니다. 넓은 마당 한가운데 3개의 제사상이 초라하게 차려져 있었습니다. 제가 늘 준비하던 대게찜도 노릇한 토종닭도 비싼 양주도 없었습니다. 아마 준호가 돈이 아까워 시장에서 급하게 몇 가지 음식을 사와 대충 구색만 맞춘 모양이었습니다. 상 주위에는 남자 친척들이 다리를 떨며 해바라기 씨를 까고 있었습니다. 모두들 너무 오래 기다린 탓에 얼굴에는 짜증이 가득했습니다. 부엌에서는 아주머니들이 쑥덕거리며 수군댔고 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귀에 거슬렸습니다. 준호는 대청마루 문에 기댄 채 담배를 깊게 빨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의 초조하고 비겁한 표정이 깜빡이는 등불 아래 드러났습니다. 제가 마당 입구에 모습을 드러내자마자 최 여사가 대청마루에서 맹수처럼 뛰쳐나왔습니다. 그녀는 두 손을 허리에 얹고 얼굴을 굳힌 채 눈을 부라렸습니다. 최 여사는 온 동네가 들으라는 듯 온갖 쌍욕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것 좀 보세요. 천하에 둘도 없는 망할 며느리예요. 지금이 몇 시인데 이제야 기어들어와? 네가 사온 제수용품은 어디 있냐? 이 집안 식구들 다 굶기려고 작정했어? 아니면 조상님들께 바람이나 쐬어드리려고? 네, 엄마가 병원에서 아직 눈도 안 감았으면 정신 차리고 달려와서 음식 나르고 시중 들어야 할 것 아니냐? 네가 돈 몇 푼 번다고 이제 이 집안 머리 꼭대기에 올라서려고 해? 온 마당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제게로 쏠렸고 모두들 제가 늘 그랬던 것처럼 울며 용서를 빌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준호는 그 자리에 서서 완전히 침묵했습니다. 아내를 변호하는 말 한마디 없이 저를 군중의 비난 속에 내버려 두었습니다. 최 여사는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자 제가 겁을 먹었다고 생각한 모양입니다. 그녀는 옆에 있던 설거지 대야로 몸을 숙여 기름때와 음식물 쓰레기 냄새가 진동하는 더러운 행주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녀는 그 더러운 행주를 제 얼굴에 대고 세게 집어던지며 소리쳤습니다. 당장 이 앞치마 두르고 부엌으로 꺼져서 음식 다시 만들고 상 차려서 어른들께 대령해. 오늘 제사상 제대로 못 차리면 당장 네 친정으로 쫓아낼 줄 알아. 행주가 제 얼굴을 스쳐 어깨에 맞고 축축한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저는 피하지도 당황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허리를 굽혀 두 손가락으로 그 악취 나는
행주를 집어들었습니다. 저는 이 마당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훑어보았습니다. 최 여사의 오만한 얼굴부터 준호의 비겁한 표정, 그리고 친척들의 잔인하고 가십거리를 찾는 눈빛까지 제 입가에 옅지만 경멸이 가득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저는 행주의 양쪽 끝을 꽉 잡았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여자의 모든 힘을 다해 양손을 양옆으로 세게 잡아당겼습니다. 쫙 하는 날카로운 소리가 숨막히는 정적을 갈랐습니다. 두꺼운 행주가 두 조각으로 너덜너덜하게 찢어졌습니다. 저는 그 찢어진 천조각을 최 여사의 발밑에 세게 내던졌습니다. 제 날카로운 눈빛은 경악으로 창백해진 그녀의 얼굴에 단검처럼 꽂혔습니다. 저는 턱을 치켜들고 또렷하고 우렁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제 말 한마디 한마디가 온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최 여사님, 똑똑히 들으세요. 이 순간부터 저는 더 이상 이 집안의 며느리가 아닙니다. 다시는 종갓집이라는 이름으로 저를 위협할 생각 마세요. 당신들이 대체 누구길래 저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겁니까? 지난 몇 달간 당신들은 내가 번 돈으로 배를 채웠고 내가 사온 음식들을 먹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공짜 식모로 취급했고 나의 효심을 이용해 먹을 바보짓으로 여겼습니다. 나는 아픈 엄마를 위해 굴욕을 참았습니다. 하지만 당신들은 정이란 정은 다 끊어버리고 감히 내 엄마가 죽어야 당신들 조상 제사를 챙길 수 있다는 망발을 짓거렸습니다. 오늘 나 김민선은 공식적으로 모든 것을 끊어냅니다. 제사도 친척도 그깟 가풍도 뭣도 다 필요 없습니다. 저는 고개를 꼿꼿이 세우고 찢어진 천조각을 넘어 조상들의 위패가 모셔진 대청마루를 향해 당당하게 걸어갔습니다. 이 잔인한 가족에게 마지막 결정타를 날리기 위해서 군중의 경악 어린 시선과 분노로 하얗게 질린 최 여사의 얼굴을 뒤로 한 채 저는 붉은 섬도를 밟고 대청마루로 올라섰습니다. 그곳에는 이준호 집안의 조상들을 모시는 제단이 매우 위엄있고 화려하게 차려져 있었습니다. 향 연기가 천장을 향해 피어오르고 있었고 숨 막히는 향 냄새가 고요한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제단 앞에 자개상 중앙에는 매우 화려한 제사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산더미처럼 쌓인 제수용품들, 아마 준호가 체면을 지키기 위해 제가 예전에 차렸던 것과 똑같이 주머니를 탈탈 털어 이 제사상을 마련했을 것입니다. 붉은 꽃을 뭇노릇하게 삶아진 수탉 한 마리, 부자가 새겨진 붉은 팥 시루떡, 기름진 돼지 족발과 죽순이 들어간 탕, 그리고 수입 과일 옆에 나란히 놓인 비싼 양주들. 저는 그 위험 있는 제사상 앞에 서서 죽은 자들을 위해 바쳐진 그 생명 없는 물건들을 차가운 눈으로 훑어보았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지독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 화려한 음식들, 이 번거로운 제사 의식들이 지난 몇 달간 제 땀과 눈물 그리고 피 같은 돈을 착취해 왔습니다. 이것들이 제게서 효녀가 될 권리를 빼앗았고 병상에서 죽어가던 친정어머니를 버리도록 강요했습니다. 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두 손을 뻗어 모든 제수용품을 바치고 있는 커다란 양은 제사상의 양쪽 끝을 꽉 잡았습니다. 상 주위에 앉아있던 남자 친척들이 제 미친 의도를 알아차린 듯 경악하며 소리쳤고 저를 막기 위해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벼랑 끝까지 몰린 여자의 모든 힘을 다해 저는 이를 악물고 그 비싼 제사상을 통째로 마룻바닥에 뒤엎어 버렸습니다. 와장창 하는 요란한 소리가 시골 마을의 정적을 갈랐습니다. 그릇이 타일에 부딪혀 깨지는 소리가 귀를 찢을 듯 울려 퍼졌습니다. 시루떡은 사방으로 흩어졌고 탕그릇은 엎어져 기름진 국물이 흥건하게 흘렀습니다. 삶은 닭은 먼지투성이 바닥을 뒹굴었고 비싼 양조병들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독한 알코올 냄새가 나는 액체가 바닥에 흘러넘쳐 음식물 쓰레기와 뒤섞여 끔찍한 혼돈을 만들어냈습니다. 모든 제수용품이 순식간에 제 발밑에서 너덜너덜한 쓰레기 더미로 변했습니다. 온 집안이 갑자기 죽음 같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친척들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을 떡 벌리고 있었습니다. 마당에서는 최 여사가 심장을 찔린 듯 끔찍한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녀는 덜덜 떨리는 다리로 섬돌 위로 뛰어 올라와 제 얼굴에 손가락질을 하며 목이 터져라 소리쳤습니다. 이 미친년, 감히 조상님 제사상을 뒤엎어? 너는 하늘이 두렵지도 않으냐? 조상님들이 노하셔서 너는 죽어서 묻힐 자리도 없을 것이다. 저는 등을 꼿꼿이 세우고 손을 툭툭 털며 일그러진 최 여사의 얼굴을 날카로운 눈으로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또렷하게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낡아빠진 봉건적 사고방식에 망치를 휘두르듯 우렁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바닥에 쓰레기 더미를 가리키며 그들에게 한 수 가르쳐 주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소중히 여기고 사랑할 줄 모르면서 이미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 산의 진미를 차려놓고 그것을 핑계로 자식들을 괴롭히고 학대합니까? 진정한 효도는 닭고기 한 점, 과시하기 위한 화려한 제사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효도는 사람의 마음에 있고 곁에 살아있는 가족들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있는 겁니다. 당신들은 스스로를 종갓집이라 칭하고 가풍과 예절을 자랑스러워하지만 한 여자가 병원에서 죽어가는 친정어머니를 버리고 와서 당신들 시중을 들도록 강요했습니다. 당신들 조상님들이 과연 이 눈물과 굴욕으로 범벅이 된 제사 음식을 받으실 거라고 생각합니까? 당신들은 이 음식들을 먹으면서 목이 메지 않습니까? 저는 심호흡을 하며 경멸을 가득 담은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만약 이 집안 조상님들이 정말 영험하시다면 당신들처럼 무정하고 불의한 자식과 손주들을 보고 부끄러워하실 겁니다. 오늘 제가 이 제사상을 뒤엎은 것은 당신들이 제 목에 채우려 했던 족쇄를 부숴버린 것입니다. 다시는 그 누구도 시댁이라는 이름으로 이 김민서를 단 1초라도 더 굴복시키려 하지 마십시오. 저의 단호한 연설이 끝난 후 대청마루의 분위기는 더욱 숨막히고 긴장감 넘치게 변했습니다. 몇몇 나이든 친척들이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서 가문의 체면을 세우기 위해 저를 꾸짖으려 입을 열었습니다. 그때서야 정신을 차린 준호가 마당에서 뛰어들어왔습니다. 그는 살기등등한 얼굴로 손을 들어 제 뺨을 때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제 불타는 눈빛과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당당한 태도에 부딪히자 그 비겁한 남자의 손은 허공에서 멈칫하더니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그는 그저 말을 더듬으며 제가 집안을 망신시키고 친척들 앞에서 자기 얼굴에 먹칠을 했다고 비난할 뿐이었습니다. 저는 비웃었습니다. 뼛속까지 시린 차가운 미소였습니다. 망신? 제가 오늘 이 가족에게 안겨준 것은 그들이 우리 모녀에게 안겨준 고통의 100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한 걸음 물러서 어깨에 맨 명품 핸드백의 잠금 장치를 열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다시 한번 의심과 경계심을 가득 담아 제 행동 하나하나에 집중했습니다. 저는 가방에 손을 넣어 신문지로 조심스럽게 포장된 직사각형의 물체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단호한 동작으로 포장지를 찢어 옆으로 던져버렸습니다. 주위 사람들은 일제히 뒷걸음질 쳤습니다. 최 여사 자신의 흑백 영정사진이 장례식용 나무 액자에 담겨 모두의 눈앞에 당당히 모습을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사진 속 최 여사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평소 자신의 잔인한 본성을 감추기 위해 사용하던 그 위선적인 미소였습니다. 자기 얼굴이 죽은 사람을 모시는 영정사진 액자에 담겨있는 것을 본 순간 최 여사는 눈이 뒤집히고 두 손으로 격렬하게 뛰는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그녀는 입을 벌리고 헐떡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다리가 휘청거려 뒤에 서 있던 아주머니들이 잡아주지 않았다면 그대로 쓰러졌을 것입니다. 미신을 맹신하고 영적인 것에 집착하는 최 여사 같은 여자에게 살아있는 사람의 영정사진을 만드는 것은 가장 악독한 저주이자 최악의 불운을 상징하는 극도의 모욕이었습니다. 저는 주위 사람들의 공황에 찬 비명소리에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앞으로 다가가 깨진 그릇과 엎질러진 음식물 쓰레기 더미 한가운데에 그 흑백 영정사진을 떡하니 세워놓았습니다. 일부러 예법에 맞게 세 걸음 뒤로 물러선 뒤 저는 가슴 앞에 두 손을 모았습니다. 얼굴에는 아무런 감정도 담겨있지 않았습니다. 뼛속까지 스미는 조롱을 담아 저는 살아있는 시어머니의 영정사진을 향해 정확히 2번 절을 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에게 2번 절하는 것, 그것은 이 가족의 위선과 잔혹함에 바치는 저의 작별 의식이었습니다. 의식을 마친 후 저는 다시
가방에 손을 넣었습니다. 이번에 제가 꺼낸 것은 새하얀 A사 용지 뭉치였습니다. 오른쪽 하단에는 제 또렷한 서명이 그리고 변호사 사무실의 붉은 직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일방적인 이혼 청구 소장이었습니다. 저는 서류 뭉치를 가볍게 손에 쥐고 어머니 곁에 얼어붙어 있는 남편, 준호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이혼 소장을 그의 얼굴에 대고 세게 집어던졌습니다. 하얀 종이들이 공중에서 흩날리다 그의 가슴에 부딪히고 기름때 묻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저는 그를 동정하는 눈빛으로 쳐다보며 그 형편없는 남자의 잔인한 가부장적 행태를 낱낱이 폭로했습니다. 이준호 씨, 그 종이가 내가 이 집에 남기는 유일한 것입니다. 서명해서 직접 법원에 제출하세요. 모든 소송 비용은 내가 다 지불했습니다. 이 순간부터 당신과 나는 인연 끝입니다. 당신은 늙은 어머니 뒤에 숨어 아내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종손이라는 가면을 쓴 비겁한 남자일 뿐입니다. 당신은 내 남편이 될 자격이 없고 그 어떤 여자의 존중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동안 내가 당신들 제사상 차리느라 쓴 돈은 내 인생과 우리 엄마의 평화를 되찾기 위해 던져주는 적선금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이제부터 당신들 친척, 당신들 조상, 당신들 모자는 알아서 제사 지내고 치우세요. 다시는 나나 우리 엄마 앞에 나타나서 귀찮게 할 생각 마세요. 말을 마친 저는 뒤에 남겨진 사람들의 경악과 굴욕에 찬 표정을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등을 돌려 고개를 꼿꼿이 세우고 그 숨 막히는 이끼 낀 마당을 당당하게 걸어 나왔습니다. 밤하늘에 구름은 걷혀 있었고 시원한 공기가 얼굴에 부딪히자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마치 새장에서 풀려나 자유의 빛을 향해 날아가는 새처럼 완전한 해방감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그 이끼 낀 집의 대문을 나서며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비 온 뒤 시골의 맑은 공기를 온전히 느꼈습니다. 진흙탕 길 위로 어둠이 내려앉았지만 제 마음속은 자유라는 눈부신 빛으로 환하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저는 맏며느리라는 이름의 족쇄를 벗어던졌습니다. 지난 몇 달간 저를 쫓아매고 착취했던 그 낡아빠진 편견을 말입니다. 저는 국도를 지나가는 택시를 잡아 세우고 기사에게 서울 시내로 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차에 앉아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노란 가로등 불빛을 보며 제 영혼이 한없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사내 진미를 요구하는 고함 섞인 전화도 숨막히는 향 냄새도 최 여사의 가시돋친 잔소리도 없을 것입니다. 거래와도 같았던 이 결혼은 공식적으로 끝났고 저는 강하고 당당하며 완전히 독립적인 본래의 김민서로 돌아왔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완전히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서울대병원 중환자실로 들어섰습니다. 창밖 나무 위로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며 병상 구석까지 온기를 전해주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완전히 의식을 회복하셨습니다. 생사를 넘나드는 대수술 끝에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눈빛은 훨씬 생기가 넘쳤습니다. 제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들어서는 것을 보고 박 여사는 눈을 깜빡이며 딸에게 일어난 기적 같은 변화를 감지하신 듯 했습니다. 저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핏줄이 드러난 어머니의 앙상한 손을 잡고 제 뺨에 다정하게 갖다 댔습니다. 저는 더 이상 어머니께 아무것도 숨기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가장 차분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저는 어머니께 모든 진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수천만 원짜리 결혼정보회사 계약에 대해 준호의 위선과 시댁의 잔인하고 착취적인 본성에 대해 고백했습니다. 저는 어젯밤에 폭풍 같았던 일에 대해 제사상을 뒤엎고 그 비겁한 남자의 얼굴에 이혼 서류를 던져버린 결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어머니께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엄마, 딸, 이제부터 인생을 다시 시작할 것이라고, 다시는 어떤 부당한 짓밟음에도 고개 숙이지 않을 것이라고, 처음에 어머니를 속인 것에 대해 사과드렸지만 저의 진정한 행복은 허수아비 같은 남편이 아니라 평온한 마음과 어머니의 건강한 미소에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길 바랐습니다. 저의 걱정과는 달리 어머니는 화를 내시거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충격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제 고백을 하나하나 들으시며 어머니의 눈가에서는 뜨거운 눈물 두 줄기가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후회와 이해의 눈물이었습니다. 박 여사는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쇠약하지만 끝없는 정신력이 담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제게 1000번이고 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당신이 너무 낡은 생각에 사로잡혀 늙고 병들어 홀로 남겨질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딸을 지옥으로 밀어넣었다고 자책하셨습니다. 어머니는 그날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최 여사의 비인간적인 말을 똑똑히 들었고 당신의 맹목적인 희생이 하마터면 제 인생을 망칠 뻔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진흙탕을 박차고 일어서는 것을 보고 어머니는 저의 이혼 결정을 전적으로 지지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제게 이제부터는 오직 너 자신을 위해 살라고 그 어떤 편견 때문에도 독립적인 여성으로서의 가치를 잃지 말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제게 약속하셨습니다. 꿋꿋하게 병마와 싸우고 열심히 먹고 의사의 치료 계획을 잘 따라서 하루빨리 건강을 되찾겠다고,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아서 제 든든한 정신적 버팀목이 되어주시겠다고, 제가 효심 때문에 겪어야 했던 그 굴욕적인 세월을 보상해 주시겠다고. 그 후 모든 이혼 절차는 매우 신속하고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저의 단호한 성격대로 성 변호사는 제가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하여 법원에 제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준호에 관해서는 아마 그 제삿날 밤의 굴욕이 그의 마지막 남은 체면마저 짓밟아버린 모양입니다. 어떤 미련의 말도 반박의 말 한마디도 없이 준호는 법원의 증인 앞에서 순순히 합의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최 여사의 가족도 그날 이후로 감감무소식이었습니다. 아마 그들 자신도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목숨과 자존심을 모두 걸 수 있는 한 여자를 잘못 건드렸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법원에서 보내온 이혼 확정 판결문은 제 인생의 눈부신 승리를 기록한 상장과도 같았습니다. 저는 공식적으로 어떤 제사 의무나 며느리로서의 책임에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독신 여성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에서 가장 기적적인 것은 바로 어머니의 놀라운 회복이었습니다. 마음속의 응어리가 풀린 날부터 박 여사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변하셨습니다. 맹렬한 생존 의지가 늙은 어머니의 혈관 속에서 타올랐습니다. 어머니는 적극적으로 물리치료를 받으셨고 영양사의 지시에 따라 규칙적으로 식사하셨습니다. 불치병처럼 보였던 암세포들이 환자의 긍정적인 정신과 삶에 대한 기쁨 앞에서 신기하게도 후퇴하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몇 달 후 어머니는 퇴원하여 서울 한복판에 있는 우리 모녀의 따뜻한 집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우리의 삶은 본래의 평화로운 궤도로 돌아왔습니다. 아침이면 저는 어머니를 모시고 공원에 나가 산책하며 맑은 공기를 마셨습니다. 저녁에는 두 모녀가 함께 차를 마시며 예능 프로그램을 보고 깔깔거리며 웃었습니다. 저는 바쁜 사업 현장으로 돌아가 더 많은 성공을 거두었고 이제는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제 손으로 어머니께 가장 좋고 비싼 보양식을 사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댁이라는 이름의 길고 긴 악몽을 겪고 난 후 저는 행복의 핵심 가치를 더욱 절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자는 반드시 결혼을 해야만 온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스스로의 힘으로 영광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과 도덕성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진정한 효도는 낡은 관념을 맹목적으로 따르다 비극을 자초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싸울 줄 알고 그들에게 가장 평안한 삶을 선물하는 것에 있습니다. 고급 아파트의 바람 부는 발코니에 서서 화려한 도시의 야경을 바라보며 저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폭풍은 지나갔고 이제부터 저 김민서의 인생에는 눈부시고 당당한 날들만이 펼쳐질 것입니다. 그날의 이혼 서류는 악연을 영원히 끊어내고 제게는 자유로운 하늘을, 사랑하는 어머니께는 생명의 기적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진정한 효도는 부당한 학대에 눈 감고 고개 숙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악에게 양보하는 것은 결코 복을 낳지 않습니다. 용감하게 일어나 나를 낳아주신 분의 존엄과 평화를 지키는 것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온전하게 덕을 쌓는 방법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귀한 시간을 내어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고
공감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채널 구독과 공유를 통해 저희가 더 깊이 있는 삶의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십시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늘 건강과 평안 그리고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